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인천의 왕산 마리나라는 곳인데요, 저기 요트 막 서 있고 풍요로움이 넘쳐요. 제가 여기 왜 나왔냐면요, 토요타가 하이랜더를 출시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4세대 모델인데 지난 2019년에 출시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출시한 지 4년 만에 정식으로 출시를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이 차에 대한 추억이 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직장이 건설회사였는데 그때 이라크에 파견 나갔을 때 탔던 차가 2세대 하이랜더였단 말이에요.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4세대 하이랜더를 딱 눈앞에서 마주하니까 감회가 좀 새로운데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시승차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 차의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 보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요즘에 보는 토요타랑은 사뭇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약간 전반적으로 각진 이상보다는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약간 더 강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토요타랑은 약간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차가 처음 출시했던 시기가 2019년, 4년 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옛날에 가까운 토요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그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요즘 토요타들은 차체 앞면 전체를 채우는 그릴 디자인을 가져가는 반면에, 지금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행에 반대되게 약간 작은 그릴 형상을 가지고 있죠. 이 위쪽에 있는 그릴, 이 가니쉬 같은 경우에도 요즘 토요타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앞에 헤드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요즘의 토요타에서는 보기 힘든 디자인인데, 디자인이 어떤 차랑 비슷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토요타 시에나랑 약간 닮은 면이 있습니다. 토요타 시에나는 조금 더 뾰족뾰족하게 생긴 디자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차는 조금 더 부드러운 형상의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옆모습을 보시면은 이 차 딱 봤을 때 실루엣이 SUV라기보다는 약간 외건 같다? 아니면은 밴 같다?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이렇게 두툼한 앞쪽 팬더가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옆모습에 이런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특징적인 디자인 라인들도 토요타 시에나랑 많이 닮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토요타 시에나랑 더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토요타가 세단 라인업들이 가져가는 패밀리 룩이 있고, 이렇게 SUV, RV, 밴 같은 라인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패밀리 룩이 좀 있는데, 이런 라인들은 하이랜더와 시에나가 좀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휠 디자인을 좀 살펴보시면요, 역시 저번에도 봤듯이 토요타가 요즘에 이런 색깔을 되게 좋아해요. 건메탈 색깔. 휠 사이즈는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커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20인치 휠을 적용해 놨는데 차체 전반적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20인치 휠도 크다고 느끼긴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은 이거 뭐야, 약간 준대형 SUV들, 이 커다란 SUV들에 기대할 만한 그런 웅장한 느낌은 약간 덜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앞쪽에서 이렇게 쭉 모이는 듯한 디자인이라서 약간 뾰족한 인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리어 램프 형상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양쪽을 이어가지고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디자인이 유행하잖아요. 이런 디자인들 역시도 하이랜더는 유행에는 조금 뒤처진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리어 램프 형상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시에나랑 되게 닮아있는 부분인데, 이게 시에나는 아래쪽으로 좀 더 디자인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좀 더 분명한 캐릭터를 살렸는데, 지금 하이랜더는 그보다는 조금 평범한 리어램프 디자인을 넣어놨고 그 아래쪽으로 실루엣만 뻗어나오게 하는 이런 형상으로 구성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뒷바퀴 쪽부터 이 범퍼 끝단까지 오버행이 약간 긴 편이라서 이렇게 아래쪽을 꽤 높게까지 치켜 올려서 오프로드 탈출 각도도 확보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배기구는 저 아래쪽에 숨겨놓고 깔끔하게 마감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번에 하이랜더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토요타 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디자인, 요즘 토요타 인테리어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해가지고 말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하이랜더는 이 인테리어에서도 약간 그런 올드함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 디지털 계기판이랑 이렇게 커다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이 위쪽을 이제 감싸고 있는 이런 장식들이나 대시보드 디자인 같은 것들이 딱 2020년, 2019년 그 즈음에 나온 캠리나 아발론 같은 데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올드함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하이랜더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에 있어요. 지금 무선 충전 패드도 이 가운데다가 딱 적절한 위치에다가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있고요. 지금 조수석 쪽에 있는 이런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안쪽을 부드럽게 처리해놔서 다른 물건들을 좀 올려놓더라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터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이 꽤 널널하게 되어 있어요. 앞쪽에 잡동사니 놓을 수 있고 여기다가도 핸드폰 같은 거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이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드르륵 움직이는 옛날 방식의 토요타 기어 노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행 관련된 토글 스위치들 마련되어 있고요. 뭐 SUV만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버튼들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 열리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 이렇게 앞을 누르고 뒤로 쭉 밀어 넘기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안쪽의 깊이도 이 정도면은 꽤 깊죠. 제 팔 길어요. 꽤 많은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차에서 되게 미국차스러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마감들이 조금씩 뭔가 부족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스티어링의 커버, 이 뒤쪽에 가죽 부분 텅텅 비어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보통 마감 잘 해놓잖아요. 이런 거 약간 이렇게 펄럭거리는 거.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뒤쪽에 이 플라스틱 커버도 약간 삐그덕거려요. 토요타답지 않게 약간 너무 미국차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박음질도 뭔가 너무 듬성듬성 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박음질이 사실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려면은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아쉽게 다가와요. 2열 공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온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립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시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았을 때 시트의 이 착좌감 자체는 좀 푸근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1열에서도 느꼈는데 이 2열 방석 길이가 그렇게 넉넉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리가 이 정도 남아요. 다리가 이렇게 붕 떠 있으면은 오래 앉았을 때 약간 다리가 저리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더 푸근하게 더 넉넉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 무릎 공간 자체는 이 급에 맞게 되게 넉넉한 편입니다. 근데 머리 공간은 의자가 너무 올라 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머리 공간이 약간 타이트한 게 느껴지시죠? 보통 이 정도 크기의 SUV를 탈 때 머리가 닿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약간 이렇게 머리카락이 스친다는 점은 아쉽게 다가올 수 있겠어요. 뭐 2열을 위한 편의 장비 자체는 꽤 넉넉한 편이에요. 위쪽에 에어벤트도 있고 열선도 있고 뭐 3존 오토 에어컨도 달려 있어서 이 정도라면은 크게 부족함이 없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USB 충전 포트도 C타입으로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120V 1500A.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게 지금 코드가 일자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미국이나 일본에서 쓰는 그 충전 규격이 들어가 있는데 충전 코드 같은 거는 우리나라 갖고 들어올 때 그냥 PDI 센터에서 바꿔 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 3열 공간은 어른이 앉기에는 약간 옹색한 수준의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2열 공간을 앉을 수 있을 정도면 앞쪽으로 좀 당겨놓은 상태인데 무릎 공간 약간 타이트하고요. 머리는 온전히 들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공간이 나오네요. 아무리 제가 키가 큰 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 웬만한 성인 남성분은 앉기 힘들 것 같고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앉기에나 가능한 공간 정도로 보여요. 3열을 위한 이런 공조장치 같은 것들은 마련돼 있어서 덥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일단 아주 급할 때가 아니면은 쓰기 힘든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하이랜더를 타고 도로 위로 나왔습니다. 일단 처음 타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 큰 차의 이점을 확 누릴 수 있게 하는 이 탁 트인 시야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큰 차고 보닛도 상당히 높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에 앉았을 때 시야가 이렇게 확 트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앉아있을 때 시야가 굉장히 넓다는 게 장점이에요. 자, 이어서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토요타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 있죠?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 파는 하이랜더는 가솔린 버전이랑 이 하이브리드 버전 두 가지를 팔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들여온 버전은 2.5L 하이브리드 버전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2.5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만으로 188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데요. 여기다가 앞쪽에 모터를 추가했어요. 이 전기 모터의 출력만 182마력이나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랑 전기 모터의 출력이 거의 비등비등한 거예요. 캠리나 크라운 같은 것들 대비해서 그 모터의 출력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힘을 합쳐서 최고 출력을 냈을 때는 246마력까지 발휘를 하거든요. 사실 일상적으로 그런 출력을 쓸 일은 없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한 90km를 내고 있는데 속도를 여기서부터 가속할 때는 이 출력을 온전히 끌어낸다는 거죠. 제가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오, 이렇게 110km까지 지금 보셨죠? 속 시원하게 좀 가속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이 차의 무게가 2톤이 훌쩍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2085kg이나 나가는데 이 몸무게를 감당하기에 246마력이 약간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잘 밀고 나가준다는 점이 되게 좋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가 사실 앞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뒤쪽 차축에도 하나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토요타가 말하는 4륜구동 2포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동력을 앞쪽에 100%까지 몰아줬다가 뒤쪽으로 80%까지 몰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데, 뒤쪽에 달라붙어 있는 모터가 그렇게 강력한 모터가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을 한다거나 그럴 때 뒤쪽 모터로 조금 힘을 더 몰아주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가속을 좀 맹렬하게 이어가야 되거나 할 때는 이 느낌이 확 와닿진 않습니다. 파워트레인 시스템의 질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가속 페달을 적게 밟으나 깊게 밟으나 똑같이 그렇게 부드러운 감각만을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스포츠성을 전혀 논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일 맹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하이랜더 전반적인 컨셉을 좀 살펴봤을 때는 이게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같이 타가지고 부드럽게 주행하고 멀리 놀러가고 이럴 때 쓰는 용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크라운에서는 약간 그 유려한 루프라인이나 그 스포츠성을 논하는 토요타의 자세를 보고 그게 단점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지금 하이랜더에 와서는 단점이라고 지적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파워트레인이 이렇게 부드러운 질감과 더불어 가지고 소음도 굉장히 많이 억제돼 있어요. 엔진에서 넘어오는 소음은 지금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고요. RPM을 높였을 때는 약간 거친 소음이 들어오긴 하는데, 솔직히 이 차를 타면서 이렇게 RPM을 높일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이 엔진 소음을 거의 들을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차체 전반적으로 지금 흡차음제를 굉장히 많이 넣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일반적인 차들은 소음이 좀 많이 올라와요. 거칠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하이랜더에서는 이 시멘트 도로 위를 달리고 있을 때도 노면 소음이 크게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조용해요. 그리고 아까 터널을 지나갈 때도 여기 창문을 통해서 넘어오는 소리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이중접합 차음유리를 쓰고 있어요. 이런 방음 대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음 측면에서는 불만 사항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가속을 좀 더 이어나가 보니까 한 이 110km 언저리에서 A필러 부근에서 좀 소음이 좀 들리거든요. 바람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는데 좀 귀를 가까이 대보면 A필러 쪽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백밀러가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백밀러가 처음 탔을 때 굉장히 커가지고 편하다,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큰 백밀러에 바람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실내로 생각보다 많이 유입된다는 게 좀 의외네요. 그리고 이 주행 질감을 좀 말씀드리면요, 딱 여러분이 생각하는 토요타의 승차감 그대로입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SUV들의 하체 세팅을 부드럽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드럽게 세팅하는데 약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토요타의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현대 팰리세이드보다도 굉장히 부드러운 하체 세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크루징을 하거나 노면에 요철들이 지금처럼 약간 들어오는 이런 순간에도 그렇게 막 허둥대는 모습 같은 것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하이랜더가 이렇게 부드러운 하체 세팅을 갖게 된 배경이, 사실 이 차가 주로 팔리는 시장 자체가 미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광활하게 쭉 뻗어 있는 도로를 고속으로 크루징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딱딱한 승차감보다는 부드러운 승차감이 더 유리해요. 더 좋은 승차감을 구현하기가. 그런 성향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느껴지기에도 고속도로를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을 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바닥에 자잘한 요철들을 잘 걸러주는 건 물론이고, 고가도로의 이음새 같은 것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걸러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고속으로 장거리를 달릴 때 더없이 좋은 세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주행 감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게 저는 사실 오기 전에 팰리세이드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승차감에서만큼은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더 우월한 점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약간 단단한 승차감 때문에 가족들이 다 같이 승차감 측면에서 만족하기는 힘든 차였거든요. 근데 하이랜더는 누가 타도 이건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자, 저는 이제 2열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 2열 승차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는 가족 모두가 다 함께 타는 차잖아요. 그래서 2열의 승차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 느껴지는 감각은 그 부드러운 승차감이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보통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진 차들이 앞뒤가 따로 노는 느낌 때문에 2열에 앉았을 때 멀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랜더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부드러움만 느껴질 뿐 안정감도 뛰어나고 지금 요철이 되게 많은 구간을 지나왔는데 앞뒤가 따로 노는 느낌 전혀 없고 1열과 마찬가지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신체로 전달하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도 되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더군다나 지금 독립 시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혼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크다는 것도 장거리를 이동할 때 더 큰 이점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이 소음 같은 측면도 1열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방음을 잘 신경을 써놓은 것 같아요. 다만 바깥에서 들이치는 이 유리창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음은 1열보다는 약간 부족한 게 느껴집니다. 지금 창문을 잠깐 열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확실히 2열부터는 이중접 합참 유리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옆에 큰 차가 지나가는 이런 순간에 저 옆차에서 들려오는 노면 소음이 약간 전에 들려오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EV9 탈 때 이 쿼터 글라스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크다고 말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랜더는 이 쿼터 글라스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2열의 창문에서 들어오는 정도로 잘 억제를 시켜놔서 그 앞과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의 이질감이 크지 않다는 게 장점 같아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 3열 공간에 왔는데요. 이 3열 공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키가 큰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굉장히 옹색한 공간이에요. 이렇게 달리는 도중에 느껴지는 승차감은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에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좌석이 뒷바퀴 바로 위쪽이거든요. 보통 여기에 앉으면은 서스펜션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느껴지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3열에서도 1열과 2열에서만큼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몸에 전달되지 않는 건 비슷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음 측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쿼터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이 많이 억제되어 있다 보니까 막 엄청 시끄럽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너무 잘 들려. EV9보다 훨씬 조용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3열에 앉아가지고 1열에 운전을 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라서 이 3열 공간만 빼면은 어쨌든 앉을 수 있을 만한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지금 저희는 이제 90km 정도를 달려와서 중간 기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비가 13.8km, 딱 복합 연비가 그대로 남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정도의 높은 연비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못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출발할 때 정차하면서 에어컨을 굉장히 오래 틀어놔서 한 10km 달렸을 때 그때 연비가 8km대밖에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비가 다른 토요타 대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렸는데 13.8km가 나왔다는 게 역시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 연비에 대한 명성, 이게 어디 가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하이랜더 시승까지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차의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승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차의 가격이 우리나라에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를 했어요. 기본형인 리미티드 버전이랑 저희가 시승했던 상위 트림 플래티넘 두 가지로 출시를 했는데,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6,660만 원이고요. 플래티넘은 7,47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가격표가 상당히 높아요. 이 차의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차가 팰리세이드인데, 팰리세이드는 3.6L 가솔린 버전에 옵션을 모두 더했을 때 5,6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1,000만 원이나 더 높은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건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표가 더 높아진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차의 전반적인 상품성을 놓고 봤을 때 팰리세이드가 앞서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이 차가 처음 출시했던 2019년 그 시기로 돌아가서 그때 우리나라에 출시를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가격을 지금 2023년에 주고 구매한다? 그거는 아무리 승차감도 좋고 연비가 월등하게 높다고 하더라도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이랜더가 다음 세대로 거듭나가지고 다시 출시를 해서 이 똑같은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약간 이게 달라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선뜻 구매가 망설여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